안녕하세요. 아우디의 모든 것 린드우드입니다. 오늘은 상시사륜구동의 주행 안정성 원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상시사륜에 대해서 개념을 먼저 알고 가야겠죠? 자, 사륜구동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상시사륜과 그 다음에 파트타임 사륜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파트타임 사륜은 보통 일반적으로 4휠 드라이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은 4휠 드라이브는 험로 탈출을 위한 차량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굉장히 오래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의 1900년대부터 농업용이라든지 아니면 군용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차량으로 이 사륜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대표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때 지프 아니면은 랜드로버 등등 상용 차들이 이제 군용으로 개조가 되면서 또 많이 사용이 됐고, 이 사륜구동의 가장 핵심적인 이 브랜드로서 이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파트타임 사륜은 일상 도로 주행에서는 2륜으로 다니다가 필요할 때 4륜으로 이 클러치를 물려서 네 바퀴에 모두 구동력을 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휠 드라이브 상시 사륜이 등장하게 된 거는 1980년대고요. 1980년대 월드 랠리 챔피언십이 이 시초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개념적으로 남아 있었을 텐데 실차로 구현된 거는 이제 1980년대에 아우디 콰트로 그리고 아우디 콰트로보다 조금 먼저 개발되긴 했지만 실제로 유명세가 조금 늦게 시작됐죠. 스바루가 실제로 이 양산차에 적용한 거는 70년대에 먼저 적용하긴 했어요. 그런데 월드랠리 챔피언십에 참가한 거는 80년대 중반부터 참가를 했기 때문에 상시사륜에 어떻게 보면은 상시사륜을 히트시킨 상품은 아우디 꽈트로가 최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스바루와 아우디 꽈트로가 거의 양대 산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왜 그러면 상시사륜이 이렇게 늦게 개발됐을까를 생각해보면 상시사륜의 특징을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륜구동이 생각보다 구현하기가 꽤 좀 난해하긴 하거든요. 보면은 차량 이미지를 보면 바퀴가 있잖아요. 바퀴가 네 바퀴가 있는데 코너링을 할 때 이 네 바퀴에 그려지는 동심원이 이렇게 크기가 다릅니다. 여기가 원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려지는 동심원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은 네 바퀴가 코너링 하는 상황에서는 회전수가 모두 다르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후륜구동이나 전륜구동 차량은 후륜에 디퍼렌셜을 달아서 차동을 해주면서 토크를 배분하는 그런 동작을 하면 되겠고요. 전륜구동 차량의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전륜에 디퍼렌셜을 달아서 전륜의 좌우 바퀴의 토크를 배분과 함과 동시에 회전수 차이를 허용해주는 방식을 도입하면 아주 간단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상시 사륜이 구현되려면 센터 디퍼렌셜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전륜도 회전수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디퍼렌셜을 넣고, 후륜도 회전수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디퍼렌셜도 넣고. 그런데 전륜과 후륜의 네 바퀴의 회전수 차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엔 센터 디퍼렌셜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4휠 드라이브는 디퍼렌셜이 아니라 클러치를 넣었어요. 클러치를 넣어서 필요할 때만 클러치를 체결해서 사륜 모드로 만들고, 그래서 전륜과 후륜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간단하게 이제 구현을 할 수 있었고, 이 양산차에 적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 휠 드라이브는 이 클러치가 아니라 디퍼렌셜이죠. 디퍼렌셜을 센터 디퍼렌셜이라는 거를 하나 더 넣어서 변속기에 나오는 구동력을 센터 디퍼렌셜에서 앞뒤로 분배를 하면서 회전수 차이까지 허용을 하고, 그걸 다시 전륜과 후륜에서 또 회전수 차이를 허용을 해주면서 토크를 배분하는, 실제로 토크를 가운데서 한번, 앞에서 한번, 뒤에서 한번 세 군데서 토크를 배분을 하는 거예요. 상시 사륜의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좀 더 복잡하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상시사륜 시스템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자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만큼 이제 구현하기도 복잡하고 이 시스템의 개발 비용도 올라가는데 가장 단순하게 만든 게 아우디 꽈트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추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파트타임 사륜과 상시 사륜의 차이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상시 사륜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아까 첫 번째 설명드렸듯이 월드랠리 챔피언십이라는 그 대회가 시초가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상시 사륜은 험로 탈출보다는 주행 안정성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일단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월드랠리 챔피언십이 어떤 대회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월드랠리 챔피언십은 다들 아시다시피 랠리 스포츠,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이제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물론 포장 도로도 달리긴 해요. 아스팔트 구간인 타막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포장 도로인 그래블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 월드랠리 챔피언십 초창기에 나왔던 차량들은 대부분 후륜구동 차량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피아트라든지 아니면은 란치아라든지 그런 브랜드들이 후륜구동을 이용해서 랠리를 주파하는 그런 형태로 대회를 치렀었는데 1980년에 아우디 꽈트로가 처음 랠리 대회 월드랠리 챔피언십에 출전을 하면서 상시 사륜 시스템을 탑재를 해서 대회에서 이 그래블 구간에서 굉장한 이 주파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서 이 험로 탈출보다는 주행 안정성을 위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설명을 위해서 제가 예시 그림을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이 차량이 지금 도로를 달리고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60대 40으로 토크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후륜의 60, 전륜의 40으로 토크를 배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 지금 센터 디퍼렌셜은 크라운 기어예요. 크라운 기어. 현재는 토센으로 대체가 됐죠. 크라운 기어는 별로 오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토센이지만 물론 토센도 후륜의 60, 전륜의 40으로 이제 구동력 배분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상황. 갑자기 전륜이 젖은 노면에 진입을 했어요. 앞 타이어가 젖은 노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때 순간적으로 전륜 쪽 타이어는 그립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센터 디퍼렌셜에서 후륜 쪽으로 토크를 더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후륜 쪽 토크는 85%, 전륜 쪽 토크는 15%. 순간적으로 후륜 쪽 토크가 높아지기 때문에 앞타이어 쪽은 이제 기존의 40%의 구동력에서 15%로 구동력이 줄었죠. 그러면 앞타이어 쪽에 가해지는 이 구동 토크, 그래서 앞쪽 타이어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마른 노면에 있는 타이어에는 구동 토크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차는 앞 타이어가 비록 접지력이 떨어졌지만 뒤쪽 타이어에서 강한 견인력으로 발휘가 돼서 이 차량을 그대로 밀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안정적으로 밀고 전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상황. 이제 젖은 노면이 후륜 쪽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륜 쪽 접지력이 순간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센터 디퍼렌셜은 후륜의 30%, 전륜의 70%의 구동력을 배분하게 되고요. 전륜 쪽에 이 마른 노면에 구동 토크가 증가했기 때문에 뒤쪽 타이어가 비록 접지력이 떨어졌어도 앞쪽 타이어가 강한 견인력으로 전진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확실히 주행 안정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공도에서는 불규칙한 노면, 젖은 노면에서 이 상시 사륜은 매우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공도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이 마찰 계수를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젖어 있고 여기는 또 말라 있고 여기는 젖어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이 노면 환경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노면에서 순간적으로 매우 빠르게
전륜과 후륜에 계속 지속적으로 토크 배분을 앞뒤 이렇게 토크 배분을 하면서 최적의 이 트랙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상시사륜이 견인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작을 하는 것이 이 상시사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도로 노면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네 바퀴의 노면 접지력이 모두 다르더라도 최상의 견인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상시사륜이 작용하는 또 다른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바로 코너링에서의 오버스티어를 억제, 그리고 코너링에서 언더스티어를 억제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이게 맞는 말일까요?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먼저 여러분, 오버스티어를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오버스티어는 내가 핸들을 돌린 것보다 더 많이 차가 코너 안쪽으로 감기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이 그림에서도 이렇게 차가 내가 진행하려고 하는 방향보다 더 많이 안쪽으로 감겨버렸습니다. 자, 이걸 타이어의 그립으로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요 모션이 나오는 이유는, 자, 뒷바퀴의 그립이 앞바퀴보다 더 부족해져서 뒷바퀴가 먼저 노면을 놓치게 되면 차가 이 회전하려는 요 모멘트가 이런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뒷바퀴가 먼저 그립을 놓치게 되니까 뒤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앞은 진행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차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시사륜이 이때 지금 보시면 뒷바퀴 그립이 부족해진다고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갑자기 아까 설명드렸던 얘기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뒷바퀴 그립이 부족해졌을 때 구동 토크를 앞바퀴 쪽으로 많이 보내서 견인력을 통해서 차를 끌어간다고 했죠. 이게 똑같이 여기서도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코너링에서도 똑같이 센터 디퍼런셜이 구동 토크를 전륜 쪽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바퀴는 견인력이 더 좋아져서 차를 끌고 가게 되고, 뒷바퀴는 구동 토크가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종그립을 덜 쓰게 되고 횡그립의 여유가 생기면서 이 오버스티어가 발생하려는 것을 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는 자세를 잡고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언더스티어를 다시 타이어 그립으로 설명을 드리면, 언더스티어는 뒷바퀴보다 앞바퀴의 그립이 먼저 지면을 놓치게 되면 발생하는 것이 언더스티어입니다. 자, 그런데 상시사륜이 이때 어떻게 역할을 하게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앞바퀴의 그립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선 뒷바퀴의 그립이 높은 쪽으로 구동 토크를 보내기 때문에 뒷바퀴 쪽에서 이제 견인력이 더 좋아지고 앞바퀴 쪽에는 종그립이 빠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뒷바퀴 쪽에서 일단 좀 더 구동력을 지금 살려주고 앞바퀴 쪽은 종그립을 덜 쓰게 되므로 횡그립에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언더스티어가 발생하려고 할 때 좀 더 차를 안쪽으로 코너 진행 방향으로 차량을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후륜 쪽에 구동 토크가 많이 몰렸을 때 차의 이 얼라이먼트 세팅을 요 모멘트가 좀 더 잘 발생할 수 있는 이 세팅으로 하게 된 차량은 차가 좀 더 이 오버스티어 형태로 이제 주행을 하게 되면서 차를 좀 더 안쪽으로 잘 말아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코너링에서 오버스티어와 언더스티어를 미리 발생하기 전에 억제를 해주는 형태가 바로 상시사륜의 주요 핵심 주행 안정성 기능이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상시사륜 차량을 실제로 몰아보면 이게 언더도 아니고 오버도 아니고 묘하게 뉴트럴하게 돌아가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 뉴트럴 스티어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동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상시사륜 차량은
이 뉴트럴 스티어에 가깝게 이 언더와 오버를 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 묘한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이거를 보통 실제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마치 기차 레일을 타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상시 사륜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전륜 기반, 후륜 기반이라는 용어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도대체 누가 먼저 이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륜 기반, 후륜 기반이라는 용어는 한국에서만 쓰고 있는 잘못된 용어고요. 해외에서는 이 전륜 기반, 후륜 기반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륜구동을 표현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해외에서는 보편적으로 프론트 바이어스드 or 리어 바이어스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프론트 바이어스드 올 휠 드라이브는 후륜보다 전륜에 좀 더 많은 토크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전륜 쪽으로 좀 더 많이 편향된 구동 토크를 많이 주는 형태를 프론트 바이어스드 올 휠 드라이브라고 표현하고요. 리어 바이어스드 올 휠 드라이브는 전륜보다 후륜 쪽에 더 많은 토크를 전달할 때 리어 바이어스드 올 휠 드라이브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륜 시스템을 어떻게 구별 지을 수 있을지 예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론트 휠 바이어스드 올 휠 드라이브의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 할덱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가로 배치 엔진 내에 후륜으로 구동 토크를 보낼 때 여기에 있는 다판 클러치, 할덱스 시스템이 여기에다가 다판 클러치를 두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전륜 쪽에 구동 토크를 항상 주고 있습니다. 전륜 쪽에 구동 토크를 항상 주고 있다가 필요할 때 여기 있는 다판 클러치를 물려서 후륜에 구동 토크를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90%는 전륜 쪽으로 보내주다가 일시적으로 50대 50으로 배분을 하는 게 할덱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전륜 편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륜 편향은 전자식 꽈트로 울트라. 사실 원래 아우디는 43년 동안 토센을 사용했어요. 현재도 토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토센 사용하고 있어요. 토센을 버린 게 아닙니다. 토센 아직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6년부터 전자식 꽈트로를 이제 개발을 했어요. 이때 이 전자식 꽈트로의 이 개발 목적은 연비 향상이었습니다. 왜냐면은 토센 방식은 항상 4바퀴의 구동력을 전달하다 보니까 연비가 좀 잘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연비 향상을 위해서 전자식 꽈트로를 개발했는데, 이게 사실 아우디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좀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전륜 편향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 기존의 토센에 비해서 이 후륜 쪽에 구동 토크가 많이 가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식 꽈트로는 기본적으로는 항상 50대 50 배분을 하다가 필요할 때, 정속 주행할 때만 전륜의 100%를 보내는, 뭐 전륜의 100%니까 어쨌든 전륜 편향이긴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다판 클러치가, 여기 다판 클러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도구 클러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륜 모드로 주행할 때는 여기 다판 클러치와 여기 도구 클러치가 해제가 돼서 이 전륜 모드로만 주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상 주행에서는 여기와 여기가 모두 체결이 돼서 50대 50으로 주행을 하게 되는. 일단 할덱스와 비교했을 때는 할덱스는 항상 90%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자식 꽈트로는 항상 50대 50이고 잠깐 동안만 100%다. 이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후륜 편향 상시 사륜 시스템 BMW X 드라이브 혹은 포매틱 시스템이죠. 벤츠 포매틱. 자, BMW X 드라이브는 다분히 후륜 편향이고요. 변속기에서 나온 구동축이 기본적으로는 후륜 쪽에 구동 토크를 100%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트랜스퍼 케이스에 나온 이 전륜으로 보내는 프로펠러 샤프트가 이제 여기 있는 전륜 디퍼렌셜을 통해서 좌우로 구동 토크를 배분하는데, 여기에 있는 다판 클러치가 꽉 체결을 하면 50대 50 배분을 하고요.
그리고 체계를 다 풀면 후륜으로 100%로 보냅니다. 자, 다분히 후륜 편향스러운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후륜에 어쨌든 더 많은 구동 토크 그리고 더 많은 구동 배분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40대 60으로 전륜의 40, 후륜의 60으로 배분을 하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시사륜은 요 배분을 지키고 있는 게 최근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후륜 편향 기계식 토센 꽈트로. 이번에는 꽈트로인데 후륜 편향이네요. 자, 그 이유를 설명드려보면 이 기계식 토센 꽈트로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입니다. 일단은 원래 과거에 나왔던 토센 꽈트로는 초창기에 나왔던 토센 꽈트로는 전륜의 50, 후륜의 50이었고 전륜 최대 75%, 후륜 최대 75% 이런 형태였어요. 기계식 토센 꽈트로가 2008년부터 나온 MLB 플랫폼에 나왔던 B8A4부터 비대칭 토센 꽈트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인즉 뭐냐면 후륜의 60, 전륜의 40, 후륜의 60, 전륜의 40의 구동 토크를 보내다가 필요에 의해서 후륜의 85%까지 구동 토크를 보내게 돼요. 거의 100%에 가깝죠. 전륜이 15%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기계식 토센 꽈트로가 들어간 차량을 몰아보면 실제로 코너링이라든지 아주 다이나믹한 이 스포츠 주행 상황에서는 거의 후륜 구동에 가까운 모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해외 미디어 매체나 해외 자동차 리뷰어들이 기계식 토센 꽈트로 차량을 이제 리뷰를 할 때 대부분 리어 휠 바이어스드 올 휠 드라이브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 차량의 토센 쿼트로의 특성에 걸맞게 이 후륜 편향스러운 주행 특성을 보여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상시 사륜은 정말 운전 재미가 없는 차일까요? 사실 상시 사륜이 처음 시작된 계기가 월드랠리 챔피언십이잖아요. 그 근간이 월드랠리 챔피언십이기 때문에 상시 사륜이 사실 너무 트랙션 주행 위주라서 마른 도면에서는 재미가 없기는 해요. 실제로 BMW 차량도 엑스 드라이브가 들어가면 너무 트랙션 주행 위주라서 오버스티어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좀 재미가 줄어드는 그런 특징을 보이기도 하고, 대다수의 아우디 차량을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 혹은 아우디가 정말 재미없어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아우디가 너무 트랙션 주행이라서 재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맞기는 해요. 아우디를 타다 보면 정말 떡그립으로 주행하는, 트랙션으로 주행하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월드 랠리 챔피언십 이 랠리 스포츠 대회를 보면 상시 사륜으로 어떻게 재밌게 주행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주행 방법이 아니라 눈길에서 이 윈터 타이어와 상시 사륜을 조합을 하면 정말 안전하면서도 재밌게 상시 사륜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랠리 대회를 주행하는 걸 보면 일반적으로 차량들이 마른 노면에서 서킷에서 주행할 때는 이 한계 그립 영역 안에서 언더와 오버를 번갈아 제어하면서 주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랠리 차량들 보면은 아예 애초에 그립을 완전히 놓아버린 상태에서 차량의 요 모션을 만든 다음에 이 차량이 트랙션을 찾아가면서 코너를 탈출하는 그런 형태의 주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시 사륜으로 재밌게 타려면 그런 형태의 주행을, 랠리차와 같은 주행을 해야지만 재밌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예시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눈길에서도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량이 상시 사륜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상시 사륜이 이 주행 안정성을
구현해내고 있는지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상시사륜이 지금은 사실 안 들어가는 차량이 없을 정도로, 심지어 전기차도 사실은 모터를 앞뒤에 넣어서 상시사륜을 구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시사륜 구동이 정말 매력적인 시스템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 상시사륜이 단순히 네 바퀴의 구동이 그래서 안정적이야,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보다는 이 트랙션을 어떻게 하면, 이 견인력을 통해서 트랙션을 계속 네 바퀴가 유지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코너링 상황에서도 오버스티어와 언더스티어를 적절하게 억제를 하면서 뉴트럴 스티어에 가깝게 매우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시간이었고요. 시사륜에 대해서 좀 더 재미를 느끼고 재밌게 주행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우디의 모든 것 린드 우디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